어머니, 이거 5만 원 받으세요. 짐 정리될 때까지 며칠만 찜질방에 가 계세요. 60평 아파트 입주날 아들은 제 손에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쥐어주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찜질방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며 기다린 지 일주일. 돌아온 건 황당한 통보였습니다. 어머니 방 만들 공간이 없어요. 그냥 시설 좋은 데로 가세요. 자식에게 헌신한 대가가 고작 고려장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국밥집 할머니의 탈을 쓴 수천억 자산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집이 제 명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요. 폐륜을 저지른 자식들에게 날리는 통쾌한 참교육. 과연 그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부흥하는 굉음과 함께 이삿짐 센터 트럭이 매연을 뿜으며 멀어졌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뿌연 먼지 속에서 아들 민석이 다급하게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거 받으세요. 민석이 내 손바닥에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몇 장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나는 영문을 몰라 아들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내 물음에도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며 시선을 바닥에 꽂았습니다. 민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사하느라 정신없어서 그래요. 짐 정리될 때까지 며칠만 찜질방에 가 계세요. 나는 쥐고 있던 돈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석아, 그래도 오늘 이사하는 날인데 내가 가서 거들면 안 되겠니? 거실 구석에라도 앉아 있을게. 나는 애원하듯 아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평생 국밥을 팔아모은 돈을 털어 사준 60평 아파트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문패는 아니더라도 새집 현관이라도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민석이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 계시면 짐 옮기는 인부들이 불편해한다니까요. 그래도 먼지 날려서 어머니 기침하시잖아요. 애들도 정신 사납고 정리 다 되면 모시러 올 테니까 제발 말 좀 들으세요. 민석은 내 대답도 듣지 않고 획 돌아섰습니다. 여보, 빨리 타. 늦겠어. 저만치 세워둔 차 조수석 창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푹 쉬고 계세요. 저희가 정리 싹 해놓고 연락드릴게요. 지수는 선글라스를 낀 채 손만 까딱하고는 창문을 올려버렸습니다. 나는 닫힌 차 문을 향해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운전석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전화할게요. 찜질방 가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계세요. 차는 쏜살같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옛집 대문 앞에 나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손에 쥐어진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바람에 팔락거렸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들이 마치 내 처지 같아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짐이 많아서 그렇겠지. 늙은이가 있으면 걸리적거리지.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찜질방의 딱딱한 바닥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코미디 프로를 보며 웃는 소리가 내 귀에는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액정 화면은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전화할게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배터리가 닳을까봐 아껴가며 켰지만 부재중 전화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교통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뚜, 뚜. 10번이 넘어가도록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나는 다시 심호흡을 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몇 번의 신호 끝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지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나는 반가움에 목이 메어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민이? 나다. 민석이는 연락이 안 되는구나. 별일 없는 거니?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아, 어머니. 네, 별일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다. 짐 정리는 다 끝난 거냐? 내가 언제 들어가면 되겠니? 나는 최대한 짐이 되지 않겠다는 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가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이죠. 불길한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쿵쿵거리는 게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지수가 귀찮다는 듯이 말을 뱉었습니다. 짐을 넣다 보니까요. 60평도 생각보다 좁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 60평이 좁다니? 애들 놀이방도 크게 만들어줘야 하고 그이 서재도 꾸미고 하니까 방이 꽉 차더라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이 5개나 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내 방은 없다는 거냐?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지수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방 낼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요. 억지로 만들면 창고방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 알아봤어요. 경기도 쪽에 시설 아주 좋은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뭐? 요양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수는 멈추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쏟아냈습니다. 거기 공기도 좋고 친구들도 사귀실 수 있어요. 좁은 집에서 눈치 보며 사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번 수속은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리로 바로 가세요.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 어머니. 옛날 얘기 또 시작이세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랑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저희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죠. 지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민석이 좀 바꿔다오. 내 아들 목소리를 들어야겠다. 그이 지금 샤워해요. 그리고 그이 뜻도 저랑 같아요. 더 이상 떼쓰지 마세요, 어머니. 끊을게요. 뚝. 매정한 기계음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멍하니 꺼진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의 후끈한 열기 속에서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땅을 치며 통곡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 그것은 슬픔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운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둔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밑 깊숙한 곳, 꼬질꼬질한 손수건에 쌓여 있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이 다해져서 볼품없는 수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린 민석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 그리고 국밥집 앞치마를 두른 채 땀 흘리고 있는 내 모습. 나는 사진을 주워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뭐냐? 그래. 나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방이 없다고 했지? 나는 사진을 수첩 맨 뒷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안쪽 주머니에서 빳빳하게 접힌 서류 한 장을 확인했습니다. 효도 계약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아둔 아들은 꿈에도 모르는 서류였습니다. 나는 수첩을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살 방도 없을 거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자비 따위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눈가에 맺히려던 물기를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아들 부부가 입주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내 허름한 옷차림을 힐끔거렸습니다. 손님, 거기는 입주민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내 아들 집이에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으리으리한 정문 앞에 도착하자 역시나 경비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백이동 1501호 김민석 씨 어머니입니다.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낡은 카디건에 보풀이 인바지. 하지만 내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501호 앞.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길게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딩동. 누구세요? 택배 문 앞에 두라니까요. 안에서 짜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어록이 해제되고 문이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며느리 지수가 나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비켜라. 나는 지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실 천장에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이태리제 가죽 소파가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내가 국밥을 팔아번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지수가 정신을 차리고 내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무작정 쳐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남편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데. 내 돈으로 산 집 내가 보러 왔는데 내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냐? 내가 쏘아붙이자 지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어머니 돈이라뇨? 명의는 엄연히 민석 씨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여긴 저희 집이에요. 뭐라고? 그리고 요양원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어머니 계실 곳 없다니까요. 지수는 마치 잡상인을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아들 민석이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어머니? 민석은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반가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귀찮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찜질방에 계시라니까.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아, 너도 같은 생각이냐? 이 60평 집에 내 애미 누울 자리 하나가 정말 없다는 거냐? 민석은 내 시선을 피하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 지수 말이 맞아요. 저희도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손님들도 초대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뭐가 그래? 내가 부끄럽다는 거냐? 솔직히 말해서 편하지는 않죠. 어머니 냄새도 나고. 그냥 좋은 요양원 가셔서 편하게 사시라니까 왜 자꾸 고집을 피우세요?
민석의 입에서 나온 냄새라는 말에 내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돼지 누린내를 뒤집어 써가며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그 냄새 덕분에 대학을 가고 유학을 다녀오고 이 좋은 아파트에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들의 뺨을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나는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냄새나서 싫으냐? 그럼 내 돈도 냄새나서 싫겠구나. 아,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네, 진짜. 지수가 끼어들며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니.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경비실 부르기 전에. 며느리의 손톱이 내 팔뚝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이거 놔라. 내 집에서 나가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알겠냐? 나의 기세에 눌린 지수가 흠칫하며 물러섰습니다. 민석이 짜증을 내며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 그만 좀 하시라고요. 빨리 가세요. 아들의 손에 떠밀려 나는 현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쾅! 내 코앞에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문 안쪽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휴, 진짜 노망이 났나? 아침부터 재수없게. 신경 쓰지 마. 비밀번호 바꿔야겠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였습니다.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마다 모정을 하나씩 끊어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목록을 스크롤했습니다. 가장 밑바닥. 수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비서. 나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중후하고 차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짧게 말했습니다. 박비서, 나다. 지금 바로 거기로 와라. 알겠습니다. 1시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1시간 뒤, 도심 외곽의 허름한 시장 골목. 내가 30년 전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원조 할매 국밥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지만 내 인생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그릇을 비우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시장 통과는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끔한 슈트 차림의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비서는 곧장 내 앞으로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앉게. 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턱짓으로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가게 주인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초라한 노인네인 줄 알았던 내가 회장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 국밥집을 시작으로 전국에 수십 개의 체인점을 거느리고 지금은 수천억대 자산을 굴리는 투자 회사의 실소유주였습니다. 아들에게 준 아파트 자금 20억은 내 자산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불행을 막기 위해 철저히 신분을 숨겨왔을 뿐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하신 집은 어떠셨습니까? 아드님은 좋아하시던가요?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 사이에 끼워두었던 서류 봉투를 박 비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이 서류 기억하나? 박 비서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효도 계약서 및 증여 해제 조건부 계약서. 아들에게 아파트 자금을 이체하던 날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둔 서류였습니다. 서류에는 붉은 글씨로 수증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증여 재산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걸 진행하시려는 겁니까? 나는 차갑게 식은 국밥 국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60평 아파트에 내 방은 없다더군. 요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 냄새난다고. 박 비서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자식이라고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나는 박 비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로펌에 연락해. 아파트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걸고 반환 소송 시작한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최고로 꾸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시오. 그놈들 지금 있는 돈도 흥청망청 쓰고 있을 거야. 카드 내역, 통장 거래 내역 싹 다 조회해서 가압류 걸어. 숨통을 조여야 정신을 차리지.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김민석 씨 내외의 모든 자산은 동결될 겁니다. 박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박 비서가 가게를 나가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쭈뼛거리며 깍두기 접시를 새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깍두기 하나를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습니다. 매콤하고 짠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렸으니 부모도 자식에게 세상의 무서움을 가르쳐줘야 했습니다. 나는 식어버린 국밥 국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속이 뜨끈해지면서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기다려라. 내 냄새나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마. 소송장을 접수한 지 딱 3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아들놈의 휴대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메시지 100건, 화면 가득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아파트 가압류라니요 라는 아들의 다급한 문자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이어 실수하신 거죠. 우리끼리 왜 이래요 라는 뻔뻔한 문자도 도착했습니다. 나는 진동으로 울리는 전화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박 비서가 내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놈들이 쥐새끼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사색이 되어서 여기저기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니더군요. 그래, 꼴 좋구나. 나는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론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의 친정 오빠 최 실장이라는 작자가 어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최 실장? 그 전과자 놈 말인가? 네. 사기죄로 감방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놈이죠.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박 비서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기 위해 얼마나 끔찍한 짓을 꾸밀 수 있는지 말입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그날 밤 아들네 거실 풍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머리를 산발한 채 소파에 널브러져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어떡해? 당장 나가라잖아. 내 명품 가방, 이 가구들 다 압류당하게 생겼어. 소파 맞은편에는 눈매가 뱀처럼 찢어진 사내, 최 실장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야, 최지수, 진정해.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구석에 처박혀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던 아들 민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처남, 방법이라니? 무슨 수가 있어? 최 실장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매형, 이 계약서 말이야. 부양 의무 불이행이 핵심이잖아.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치매 말이야, 치매. 노인네가 치매에 걸려서 망상에 빠져 쓴 계약서라고 우기면 법원에서도 머리 아파질걸? 민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치매라니. 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하신데. 아이고, 답답해라. 멀쩡한 사람도 병원 기록 하나면 환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내가 아는 사설 구급대 애들이 있는데 일단 강제 입원부터 시키자고. 강제 입원? 그건 범죄잖아. 민석이 기겁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아들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매형,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20억짜리 아파트 뺏기고 길거리에 나 앉을 거야? 어머니 그냥 병원에서 편하게 쉬게 해드리는 거야. 효도하는 거라고. 민석의 거친 숨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탐욕과 양심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아들은 결국 지수의 날카로운 외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 거지로 살고 싶어? 애들 데리고 월세방 전전할 거냐고. 민석은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악마의 속삭임에 영혼을 판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나는 박 비서가 마련해준 안전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잠자리라 그런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현관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누구세요? 대답 대신 도어록이 해제되는 띠로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스터키를 쓴 게 분명했습니다. 벌컥?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색 점퍼를 입은 건장한 사내 셋이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사람들은 다 누구고? 나는 공포에 질려 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석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잖아요. 병원 가셔야죠. 뭐, 편찮다니. 난 멀쩡하다. 당장 나가지 못해. 쯧쯧 보세요. 또 발작 시작하셨네. 여보, 어머니 약 챙겨.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가 내 옷장을 뒤지며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옷 입으세요. 좋은 병원 예약해놨어요. 이 미친 것들아. 내 발로 걸어나간 집이야. 멀쩡한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거야. 내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최 실장이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르신이 많이 흥분하셨네. 얘들아 모셔라. 네 형님. 건장한 사내 둘이 양쪽에서 내 팔을 낚아챘습니다. 악력이 어찌나 센지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노란 말이야.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 쳤습니다. 사내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등을 물어뜯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사내 중 하나가 내 뺨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짝! 눈앞이 번쩍하며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내 위로 남자들이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내 몸은 이동식 침대에 결박되었습니다. 가죽끈이 손목과 발목을 조여왔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렸습니다.
공포와 수치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주사기를 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주사기 끝에서 맑은 액체가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주무시고 나면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이 나쁜 놈, 천벌을 받을 놈. 나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내 돈으로 키운 자식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내 팔뚝 혈관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끝이라는 생각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내 목을 조여왔습니다. 누군가, 제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줘요. 신이시여, 제발. 차가운 주사바늘 끝이 내 피부에 닿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동작, 당장 멈추시오.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좁은 오피스텔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주사기를 든 남자가 흠칫 놀라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해. 중년 남성의 서슬 퍼런 지시에 경찰들이 사설 구급대원들을 덮쳤습니다. 아, 이거 안 나? 우린 보호자 동의 받고 온 거라고. 구급대원들이 발버둥 쳤지만 순식간에 바닥에 깔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방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아들 민석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사님, 오해입니다. 어머니가 치매라 병원에 모시려고. 민석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중년 남성이 민석의 앞을 가로막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치매요?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서 감금하는 게 효도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을 존속 감금 미수 및 특수 폭행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라니요. 내가 내 엄마 병원 보낸다는데 당신이 뭔데 그래. 민석이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남자는 품에서 공무원증을 꺼내 민석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한지훈 검사다. 검사? 민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민석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지훈 검사는 쓰러져 있는 내게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재갈이 풀리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놈들이 나를. 나는 공포에 질려한 검사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 검사가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아무도 어르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해내기엔 내 정신이 너무나 혼미했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들의 절규가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나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 VIP 병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가 밤새 내 곁을 지켰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한지훈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살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한 검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검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갚아야죠. 네. 그게 무슨. 한 검사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십니까? 10년 전 신림동 고시촌. 신림동.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국밥집 주방에서 매일같이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돈 없어서 밥 굶고 다니던 고시생 녀석 하나 있었잖습니까? 매일 밤 마감 때 찾아가면 아주머니가 뚝배기 넘치게 고기 담아서 공짜로 주셨던 그 놈요. 아,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늘 배고픈 눈빛을 하고 있던 청년.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어 내가 몰래 장학금까지 대줬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학생이 자네였어? 나는 반가움에 한 검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검사가 되었구나. 장하다, 정말 장해.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 검사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내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르신이 끓여주시던 국밥 덕분에 버텼습니다. 언젠가 꼭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 검사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어르신,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드님과 며느리 용서하실 겁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내 팔목에는 결박당했던 멍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용서라니. 내 핏줄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아드님이 왜 그렇게 무리해서 60평 아파트로 가려 했는지 이유가 나오더군요. 이유라니? 한 검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도박입니다. 뭐라고? 아드님, 인터넷 불법 도박에 손을 댔더군요. 빚만 5억이 넘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재산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쓰려고 했던 겁니다. 강제 입원도 그 일환이었고요. 어르신을 금치산자로 만들어서 대리인 자격을 얻으려 했던 거죠.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모정 한 조각이 바스라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습니다. 그놈들, 내 돈으로 도박 빚을 갚으려 했다고? 네, 며느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친정 오빠까지 끌어들여 판을 짰더군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는 박 비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내 옷 가져와라. 어떤 옷으로 준비할까요? 나는 결연한 눈빛으로 한 검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정장으로. 법정에 갈 때 입을 전투복이다. 한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제가 맡아서 콩밥 제대로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독한 변호사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나는 한 검사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내 자식 교육 내가 다시 시키마. 네, 믿으십시오. 한 검사의 든든한 눈빛을 보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희망.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덕이 불러온 필연이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힘없는 노인 대신 복수의 칼을 간 여전사가 서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상대로 소송을 거신 게 사실입니까? 수백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왜 숨기셨습니까? 몰려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 비서가 단호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십시오. 재판 시작합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꼿꼿하게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아들 민석과 며느리 지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10년은 늙은 듯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나의 변호인,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의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 김민석이 원고 윤정혜 씨에게 증여받은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두고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건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고 측 변호인이 다급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원고 윤정혜 씨는 현재 중증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준비한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효도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원고는 사리분별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망상에 빠져 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놈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원고, 직접 발언하시겠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눈빛으로 판사를 응시했습니다. 판사님, 제 정신은 아주 멀쩡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기억이 증거입니다. 이사 당일 아들은 제게 5만 원을 주며 찜질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냄새나는 노인네는 새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요. 내 말에 민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오해하신 겁니다. 잠시만 계시라고 한 거지 버린 게 아니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민석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 그럼 요양원 얘기는 뭐냐? 내 방은 없다고 한 건 누구 입에서 나온 소리냐? 그건 민석이 말을 더듬으며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새파랗게 질려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원고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때 내 변호인인 김 변호사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훈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통화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이라는 말에 아들 부부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어머니 짐을 넣다 보니까요. 60평도 생각보다 좁네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어머니 방 내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요. 억지로 만들면 창고방밖에 안 되는데 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요양원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어머니 계실 곳 없다니까요. 아,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네 진짜.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식이 저런 소리를. 60평 아파트에 엄마 방이 없다니 짐승만도 못하네. 녹취록이 끝나는 순간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는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판사님? 저게 제 아들과 며느리의 본심입니다. 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자금 20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 탕, 탕, 탕.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전액 부담한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민석이 울부짖으며 내 쪽으로 달려오려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법정 경위들이 민석을 막아섰습니다. 저희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어머니. 지수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갈 데가 없으면 찜질방이라도 가거라. 5만 원은 주마. 나는 가방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 부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도심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실버타운의 펜트하우스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 한강의 검은 물결과 화려한 불빛들이 넘실거렸습니다. 회장님,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박 비서가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소파에는 한지훈 검사도 편안한 옷차림으로 앉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윤 여사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나는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당당한 노년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자네들 덕분일세.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나는 진심을 담아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챙. 맑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넓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한 모금 마신 샴페인은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잃고 어린 아들 없고 국밥을 팔던 시절, 아들 등록금 마련하느라 내 옷 한 벌 못 사입던 시절, 그리고 60평 아파트 앞에서 버림받았던 그날의 치욕까지 모든 것이 이 한 잔의 술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내일 아침에는 알람 끄고 푹 잘 거네. 아무도 깨우지 말게. 알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한지훈 검사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 좀 보세요. 이제 다 윤 여사님 발 아래 있습니다. 즐기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 푹신한 소파,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을 위한 안락한 침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나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슴 벅찬 해방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창문에 손을 대고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생겼구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방이 밤하늘의 별들이 나를 향해 윙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70이 다 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이 침실 깊숙이 들어왔고 저녁이면 한강의 야경이 내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입주한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차단 목록을 확인하던 내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무려 50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징글징글한 놈들. 아직도 돈 달라고 떼를 쓰는 게냐?
나는 혀를 차며 기록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 미리 보기 창에 뜬 문구가 내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받아주세요. 우리 선우가 죽어갑니다. 선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손주 녀석 이름이었습니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돈 뜯어내려고 손주 핑계를 대? 천벌을 받을 놈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도착한 사진 한 장에 나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백하게 잠든 선우의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민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선우가 왜 저러고 있어? 어머니, 흑흑, 백혈병이래요. 급성 백혈병. 뭐라고? 갑자기 애가 코피를 쏟고 쓰러져서 검사해 보니까 흑흑.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 어디냐? 당장 말해라. 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이요. 제발 좀 와주세요. 어머니. 나는 잠옷바람에 코트만 걸치고 허둥지둥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1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 비서가 내 안색을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비서, 차 대기시켜.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네, 병원이라니요? 어디 편찮으십니까? 선우가, 내 손주가 백혈병이란다. 박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가는 내내 나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박 비서, 혹시 그놈들이 또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돈 필요해서 쇼하는 거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나는 애써 의심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박 비서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끊은 박 비서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사실입니다. 지금 무균실에 들어가 있고 상태가 꽤 위중하답니다. 당장 항암 치료랑 골수 이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나는 힘없이 시트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낳은 핏줄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선우는 나를 볼 때마다 할머니 국밥 주세요 하며 맑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소아암 병동 끝자락 무균실 앞 대기의자에 낯익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법정에서 봤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민석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밑이 퀭했고 지수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머리는 떡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꼬질꼬질한 추리닝 바람이었습니다. 60평 아파트에 살던 귀티는 온데간데였고 노숙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나를 발견한 민석이 튀어오르듯 달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흑흑. 지수도 뒤따라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꼴 좋구나. 그래, 애는 어떠냐? 민석이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머니. 돈? 저희 신용 불량자 돼서 대출도 안 되고 카드도 다 정지됐어요. 당장 입원비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또 돈을 내달라는 거냐? 내가 뇌물주로 보이냐? 내가 매몰차게 뿌리치자 지수가 고개를 처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애만 살려주세요. 선우 살려주시면 평생 종처럼 살게요. 너희들 그 아파트에서 쫓겨날 때 내가 준 5만 원, 그거 다 어디다 썼냐? 그새 다 까먹었냐? 밀린 빚 갚느라 사채업자들한테 다 털리고 지금 고시원 쪽방에서 지내요. 민석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 무균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각종 튜브를 주렁주렁 매달고 잠든 선우의 작은 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 이번에 또 도와주면 저놈들은 영영 정신 못 차려. 돈 냄새 맡고 또 들러붙을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비서, 네, 회장님. 가자. 애 얼굴 봤으니 됐다. 나는 독하게 마음먹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이건 알아. 내 돈은 다 사회에 환원할 거다. 너희 같은 불효자들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제 신장이라도 팔게요. 눈알이라도 뺄게요. 제발요. 민석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쓰레기인 거 알아요. 제가 어머니 돈 노리고 죽이려고 했던 천하의 개자식인 거 알아요. 근데 선우는 죄 없잖아요. 민석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도박하고 흥청망청 쓴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선우만 살려주세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얼굴을 보자 내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저 눈물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부모도 몰라보던 놈이 자식 죽게 생기니 이제야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달려와 민석을 말렸습니다. 보호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지수는 탈진했는지 바닥에 쓰러져 꺽꺽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철저하게 파멸했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말인가? 죄 없는 손주가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는 게 정말 내가 원하던 승리인가? 천륜이라는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서가, 내 부름에 아들이 퀭한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정말 내장기라도 팔아서 갚을 수 있냐? 네. 네. 뭐든지 할게요. 시키는 건 다 할게요. 그 말 똑똑히 기억해라.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돈을 주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돈만 주고 끝낸다면 이놈들은 또다시 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자식을 망치지 않으면서 손주를 살릴 방법, 그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병원 로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뜬 눈으로 지샌 밤이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여기 입원해 있는 김선우 환자, 보호자입니다. 나는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수술비랑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전액 일시불로 결제해 주세요. 네, 금액이 상당한데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일 좋은 1인실로 옮겨주시고 간병인도 최고로 붙여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카드를 긁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길게 뽑혀나온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는 로비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피딱지가 앉은 아들의 이마와 퉁퉁 부은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영수증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내 목소리에 민석이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내 손에 들린 영수증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혹시 선우 수술비 내가 다 냈다. 어머니. 민석과 지수가 동시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내 발등에 입이라도 맞출 기세였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영수증을 민석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 이 돈 너희한테 준 거 아니다. 나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 손주 선우 살리려고 쓴 돈이다. 너희는 그저 선우 보호자로서 서명만 하면 돼. 아, 네. 물론이죠. 선우만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머니에서 낡고 녹슨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짤랑. 열쇠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의아한 표정으로 열쇠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40년 전 너 없고 처음 국밥 장사 시작할 때 살았던 영등포 시장 구석에 있는 그 낡은 주택. 네, 영등포요? 내가 잊지 않으려고 통째로 사뒀다. 그 중에서도 내가 살던 지하 단칸방, 거기로 들어가라. 나는 팔짱을 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너희들 60평 아파트에서 살던 가락이 있어서 고시원에서는 못 살겠지? 거기로 들어가. 어머니, 단 공짜는 아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해. 지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빚은요? 병원비는? 이 병원비 너희가 갚아야 할 빚이다. 10원 한 장 빼놓지 말고 다 갚아라. 단 한 푼의 현금도 너희 손에 쥐어주지 않을 거다. 너희 힘으로 벌어서 너희 땀으로 갚아.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요령 피우거나 딴 마음 먹으면 그땐 진짜 끝이다. 선우 치료비 지원도 그 즉시 끊을 거야. 알겠냐? 민석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열쇠가 마치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중하게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뭐든 하겠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박에 미쳐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아니 살아내야겠다는 가장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심해라. 바닥이 있어야 올라갈 곳도 있는 법이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 부부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선우는 힘든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내고 다행히 골수 이식 수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머리카락은 좀 빠졌지만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박 비서가 가져온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 익숙한 식당 주방이 보였습니다.
내 지인이 운영하는 강남의 대형 고깃집 주방이었습니다. 그곳에 며느리 지수가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여자가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화장이 다 지워졌지만 그녀는 쉴 새 없이 수세미질을 해댔습니다. 사장님, 여기 불판 다 닦았어요. 더 닦을 거 없나요? 지수의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박 비서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 씨가 아주 악발이랍니다. 처음엔 그릇도 많이 깼는데 이젠 주방 이모들보다 손이 빠르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먼지 자욱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민석이 등짐에 벽돌을 가득 지고 비계 위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카맣게 탔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거칠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민석은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보며 실실 웃고 있었습니다. 확대해 보니 머리를 빡빡 민 선우의 사진이었습니다. 민석 씨도 요령 안 피우고 성실하다고 합니다. 십장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쯧쯧, 진작 그렇게 살 것이지. 나는 짐짓 혀를 찼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돈을 뜯어내려던 도끼와 탐욕은 사라지고 삶에 대한 정직한 땀방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띵동. 휴대전화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김민성님 30만 원 입금. 그리고 곧바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 민석입니다. 오늘 첫 월급 받았습니다. 지수도 식당에서 값을 조금 받아서 보탰어요. 병원비 갚으려면 아직 멀었지만 매달 꼭 보내드릴게요. 선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액정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30만 원. 내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1,000억 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돈에는 아들의 땀과 며느리의 눈물,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그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해졌습니다. 박 비서, 네, 회장님. 이 돈 따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넣어둬라. 그럴까요? 그래. 10원 하나도 쓰지 말고 모아둬.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선우 녀석 장가갈 때나 줘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현명하십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자식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것 같아 내심 불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 교육은 비로소 오늘 완성되었습니다. 고생했다, 민석아. 지수야. 나는 허공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내 69번째 생일입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쑥스러운 표정의 아들 부부와 훌쩍 자란 손주 선우가 보였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선우가 품으로 와락 안겼습니다. 까까머리였던 머리카락은 어느새 새카맣게 자라 찰랑거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은 아이의 볼이 사과처럼 붉었습니다. 오냐, 내 강아지. 어서 와라. 나는 선우의 등짝을 두드려주며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민석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사 현장의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 되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흐리멍덩함 대신 단단한 바위처럼 깊어져 있었습니다. 지수도 수수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큼직한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부엌에 좀 놓을게요. 지수가 식탁 위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뷔페 음식도 백화점 상품권도 아니었습니다.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에는 직접 무친 콩나물, 시금치, 그리고 잘 익은 깍두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솜씨는 없지만 제가 직접 끓였어요. 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지수가 붉어진 얼굴로 수저를 놓았습니다. 손을 보니 곳곳에 베이고 대인 상처가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느라 부르튼 손마디가 뭉툭했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가슴까지 덮여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깊은 맛이었습니다. 조미료 맛이 아닌 정성이 들어간 진짜 음식 맛이었습니다. 맛있구나. 나의 짧은 한마디에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석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돈 귀한 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았을 겁니다. 60평 아파트에 살 때보다 지금 좁은 단칸방에서 세 식구 살 부대끼며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민석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국밥 팔아서 저희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까슬까슬한 손바닥이 내 손에 닿았습니다. 그 거친 촉감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녹여주었습니다. 그래, 알면 됐다. 이제 밥 먹자. 국 식는다. 네. 어머니, 우리는 처음으로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돈이라는 벽을 허물고 탐욕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진 채 진짜 가족으로서 나누는 밥상이었습니다. 선우가 오물오물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박 비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지훈 검사가 소개해준 로펌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전 재산을 다 기부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놀란 눈으로 재차 물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자식놈 빚 갚는 법도 가르쳤고 손주 녀석 건강해졌으니 더 바랄 게 없소? 그래도 노후 자금은 남겨두셔야 충분합니다. 남은 돈은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나는 유언장 공증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정혜로 지었습니다. 세상의 정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마지막 온기를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오니 건물 밖에는 한지훈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이사장님, 존경합니다. 한 검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내 눈을 뜨게 해줬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국밥 한 그릇 값을 갚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국밥집 주모와 가난한 고시생으로 만났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박 비서가 트렁크를 밀며 내 곁에 섰습니다. 회장님, 여권 여기 있습니다. 박 비서, 이제 회장님 소리 좀 그만해. 그냥 누님이라고 해. 아직은 어색합니다, 누님. 박 비서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우리는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나를 위한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들어서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배웅 나온 민석과 지수 그리고 선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할머니, 선물 사오세요. 그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빛이 났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가자, 박비서. 네, 모시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더니 거대한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몸이 뒤로 젖혀지며 땅이 멀어졌습니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개미 같은 자동차들이 시야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내가 사준 60평 아파트도, 내가 흘린 눈물도, 아들 부부의 단칸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오자 눈부신 태양이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그저 윤정혜라는 한 인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방이 생겼구나. 나는 등받이를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의 찬란한 인생 이막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60평 아파트, 어머니 방은 없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방이 없다는 말로 거절당했을 때 그 무너지는 심정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윤정혜 여사님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을 금융치료와 참교육이라는 지혜로운 회초리로 승화시켜 결국 자식들을 사람답게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여사님이 비행기에 오르며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제야 진짜 내 방이 생겼구나. 그 방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는 자유와 자존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 때문에 혹은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 윤정혜 여사님의 통쾌한 인생이 막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화려한 봄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